우리 학생들 벌써 7주차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원래 시험을 맞는 8주차 이제 그 전반전을 끝내는 시점인데 아쉽게도 우리 4월 말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주차 수업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겠지만 7주차 강의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얼굴을 한번 같이 보면서 물론 큰 얼굴이고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 잘 못 보지만 여러분들께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7주차 강의는 이렇게 얼굴을 선보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5월달에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만날 수 있을까 좀 생각되는데요. 원래 8주차인 다음 주 부터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복지론 가족들에게 나눠드린 시험 문제를 우리 5월달 5월 12일 날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드렸던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시험 대신 과제로 제출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과제 드렸던 과제를 수고하는 시간으로 간단하게 만나려고 했었는데 5월 13일 이후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대면 수업 공지가 떠서 그 다음 주인 우리 19일 그렇죠? 19일 날이 맞나요? 19일 날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 때 그때 중간고사 과제는 그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복지론 수업에 있어서 자기가 1번 문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소개에 대한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서초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서초구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가계도를 그리는 문제, 세 번째가 생태도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께 많이 자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것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가지 나오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생태도에 대한 유튜브 영상은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인 가계도 그리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 중심에서 유튜브 영상이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7주차 강의로 1주차부터 7주차까지 6주차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요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으로 2교시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인 3차시는 가계도와 생태도를 그리는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나름대로 시험 문제 2, 3번 문제가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차시에 나오는 1장부터 7장까지의 요약 부분은 원래 중간고사 때 단답형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원래 중간고사를 선배들도 다 냈었는데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대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지만 기말고사 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의미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서 기말고사를 미리 대비하는 의미로 7주차 2교시는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시험에 나오는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요. 시험에 나온다는 의미는 그만큼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집중해서 나름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주차부터 5주차는 여러분들이 그 과제 및 여러분들 이제 관련된 영상들을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해서 수업을 했다고 하면 우리 6주차는 제 음성을 PPT에 입혀서 파워포인트에 입혀서 진행해드렸고 오늘은 물론 이 호빵맨 같은 큰 얼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얼굴 더 커지네요. 놀라셨으면 용서하시고요. 자,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 영상, 자, 틀면서, 여러분과 같이, 1장부터 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가족의 이해입니다. 자, 가족에 대한 의미는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우리 촬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전통적 의미의 가족과 현대적 의미의 가족을 구분하는 가장 큰 틀은 뭐라고 했죠? 자, 전통적 의미의 가족은 첫 번째 구조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가족은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의 가족은 자,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자, 구조를 가족이란 구조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혼을 해야 됩니다. 혼인 또는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인이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혼인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양육하게 될 때 사실은 내가 직접 혈연을 통한 어떤 자녀를 이제 출산하게 되는 혈연의 어떤 연을 맺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혈연. 두 번째, 그 다음에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되는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입양. 그렇죠? 자,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부양과 양육과 보호와 교육의 기능을 생활 단위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로친 거는요, 잘 보시고 기말고사에 이렇게 빈칸으로 쳐놓고 답으로 적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통적 의미의 가족은 자, 뭘 중요시한다고 하죠? 첫 번째, 자, 구조.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적 의미의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의미의 가족은 자, 두 글자로 뭐라 했죠? 기능. 자, 전통은 구조, 현대는 기능.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 단순히 결혼했다, 입양했다, 애를 낳았다. 그렇게 구조를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가족의 의미는 두지 않고요. 구조는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 그들의 삶의 유형과 상관없이 어떤 구조에 상관없이 뭐를 가져야 돼요? 자, 상호 책임감과 친밀감. 그렇죠? 애정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적 의미의 가족에서 리든의 정의를 보면 가족을 자, 삶의 유형과 상관없이 가로치고 무엇과 무엇 그리고 이런 지속적 보호를 주고받는 구성체로 규정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상호 책임감과 친밀감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족은 어떠한 주요 기능이 있습니까? 라고 봤을 때 이제 뭘까요? 자, 가족은 구조의 이제 현대적 의미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 현대적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더랬죠? 상호 친밀감이라고 하는 애정적 기능을 갖고 있죠. 서로에게 어떤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족은 우리 부모님이 자, 우리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자, 애정을 갖고 결혼합니다. 근데 애정을 갖고 하지만 가족이 유지되려면 그 가족 구성 안에서 어떠한 기능들이 유지가 돼야 어떤 기능이 발휘됐을 때 이 가족의 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경제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산과 소비 기능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회보장이 중요한 주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족은 애정적 기능, 두 번째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녀, 가족에서 사회화. 이 의미는, 자, 우리 영상 강의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녀들이 어떤 형제 간의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질서가 있죠. 룰을 배우죠.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자, 자녀 양육하려고요. 그 자녀들 사이에서의 어떤 기능? 사회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족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지위 부여와 사회적 역할 할당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위 부여는 뭘까요? 두 남녀가 결혼했을 때는, 자, 결혼한 지위는 뭐죠? 자, 그래서 부부라는 지위겠죠? 자, 근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다, 출산했다, 그러면 어떤 지위가 부여되죠? 부모라는 지위가 부여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역할, 부모라는 역할, 또 자녀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할당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가족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 그러면은 네 가지 기능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이 변화합니다. 가족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자, 첫 번째, 가족의 구조가 변화합니다. 구조라고 하는 건 스트럭처. 자, 뼈대가 바뀌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보니까 이제 가족 규모가 예전보다 어떻게 될까요? 증가가 될까요? 확대가 될까요? 축소가 될까요? 축소! 이 말은 뭐죠? 옛날엔 대가족화에서 지금은 핵가족화로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구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서 이제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그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결혼들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가족 규모가 어떻게 된다? 축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결혼을 또 하지 않은 분에 의해서 1인 가족도 1인 가구도 점점 많아지는 형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가족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획일화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구조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이혼하는 것 자체도 되게 좀 그렇게 터부시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이제는 이혼되는 게 전혀 결점이 될 수가 없죠. 이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바뀌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로 인해서 여자가 혼자서 생활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홀로 사는 이제 이혼해서 이혼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부모 가족이 더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한부모의 어떤 부모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자녀들만 남기게 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또 미혼모로 인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부모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혼 가족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가족도 증가하게 되나요? 자, 재혼 가족도 증가하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형태가 이제 다양화되는 형태의 가운데는 이제 무자녀가 이제 자녀를 갖지 않는 가족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혈연에 의해서 자녀를 이제 출산해야 된다는 것들이 가족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는데, 요즘은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족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거 봤을 때 딩크족이라 하죠. D-I-N-K, 더블 인컴, 노 키즈. 자, 더블 인컴이라는 건 맞벌이 부부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노 키즈, 애들이 없는 경우, 그렇죠? 요즘 그런 경우 많죠. 우리 직원들도 이제 이렇게 결혼했는데 자녀랑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가족들도 많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자녀 부양에 대한 어떤 책임도 커지고 사교육비도 많이 커지고 또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맞벌이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애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족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링크 가족, 무자녀 가족들이 늘어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또 자녀들을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한 어떤 가구들이 늘어난다고요? 맞벌이 가족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죠. 예전엔 결혼을 꼭 해야 될 어떤 그로 봤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저도 이제 33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33살 되니까 되게 이제 왜 결혼 안 하냐 뭐 30살만 넘어도 되게 이제 주위에서 시선이 따가웠는데 요즘은 일부러 결혼을 안 하는 이제 미혼족이 아니라 비혼족이라죠. 안일 비자 결혼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어떤 비혼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자녀 및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렇죠? 자, 예전에는 꼭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되고, 이제 자녀는 우리 부모를 잘 부양할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국가 제도로서 이제 부양 의무자 제도를 두게끔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 부양을 누가 책임지냐 물어보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책임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를 키울 때는 어떤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에 대한 어떤 심리로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서 저희를 키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꼭 자녀들도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예전처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치관 변화 중에 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죠. 평등. 자, 예전에는 이제 남자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형태라면 요즘은 어때요? 양성평등을 위하면서 집안일은 돕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 성평등 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정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을 두고 있냐면 가족에 대한 체계론적 관점을 가족복지에서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떤 현상을 단선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뭘 통한 상호작용을 통한 총체적 맥락에서 가족을 이해를 하는 관점을 무엇이라 합니까? 하면 뭡니까? 체계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호작용, 가족에 대한 상호작용 얘기 나오면 무슨 관점? 체계론적 관점.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계론은 뭐냐면 이제 서로 간에 조직과 조직, 개인과 개인이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어떤 상호적인 큰 이익을 추구하고 상승효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개인적인 구성원들은 별로 힘이 없지만 서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행복해야지, 잘 살아보아야지,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보듬어 줘야지 라고 하는 무슨 작용? 상호작용이 있을 때 서로 우리 그 가족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정의를 할 때 구조, 어떠한 구조를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호작용,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에 가족을 어떤 상호작용 관점에서 보는 관점을 무엇이랍니까? 체계론적 관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앞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가족을 한 단위로서의 가족. 자, 우리의 가족들은 구성원들이 있죠? 아빠, 엄마, 누나 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개인 상담이라나요? 집단 상담이라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원이기 때문에 집단 상담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가족 복지를 한 단위로서의 가족으로서 개별 상담이라고 개별 상담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족을 전체로서 보고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족 치료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복지는 개별 가족 구성원 및 가족의 문제 혹은 욕구를 해결하되 가족을 한 단위로서의 가족으로 전체성으로 관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한 단위로서의 가족, 한 단위로서의 전체성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복지 서비스를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족복지를 사례 관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자원 획득 접근 방법. 두 번째, 역량 강화 접근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자원 획득 접근 방법은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뭐를 동원하는 거예요? 자원을 동원하고 연결하는 과정.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좋은 인적 자원을 연결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변호사, 좋은 지역사회, 지역장 또 물질적인 후원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인적 자원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물적 자원. 자, 그냥 그 직접적인 후원금, 뭐 직접적인 물건, 직접적인 어떤 그 현금 아니면 현물이라고 하는 이런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이제 가족 복지를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어떤 접근 방법이에요? 가족 복지에 대한 접근 방법 중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욕구를 확인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자원을 동원하고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 접근 방법은 가로치고 자원 획득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역량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역량 접근 방법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욕구를 확인하고 자원을 찾는 능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위의 자원 획득 방법은요, 자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역량 강화 접근 방법은 그 사람 스스로 뒤에 주의할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욕구를 확인하고 자원을 찾아가도록 능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 자, 스스로 욕구를 확인하고 자원을 찾는 데 초점을 두는 접근 방법은 바로치고 무슨 방법일까요? 역량 강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잘 보셨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이해되고 계시죠? 예, 잠깐 목 좀 쉬겠습니다. 자, 3장.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초기 단계로서 가족복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럼 첫 번째, 우리 사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접촉하게 됩니다. 사례를 만나게 되는데 사례를 만나게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알고 스스로 방문하는 자발적 방문. 두 번째, 이거는 왔는데 여기는 우리 기관보다는 다른 기관에 적합하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저희 기관에 오게 되는 경우. 타 기관 통해서 우리 기관에 의뢰받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뭐라고 하냐면 타 기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우? 의뢰라고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의뢰받는 경우 또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아웃리치라고 하죠. 직접 사례를 발굴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례 발굴의 경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례를 접촉하는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첫 번째, 자발적 방문. 두 번째, 타 기관 및 타인의 의뢰. 세 번째, 적극적인 사례 발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접수 단계가 이렇게 우리 기관의 사례로서 이제 되게 될 때 이제 바로 접수 단계 있어요. 인테이크라고 하죠. 인테이크란 말이 더 우리한테 더 이제 사회복지 용어는 적합할 겁니다. 바로 인테이크, 문제를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원을 처음에 찾아왔을 때 그의 문제와 욕구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 확인해서 우리 서비스에 부합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자, 인테이크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가 아니라 욕구를 확인하는 단계. 해서 우리 기관과 부합한지 안 부합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단계. 이 단계를 뭐라고요? 접수. 적합하지 않을 때는 타 기관에 뭐 한다고요? 의뢰. 문제 해결에 더 적합한 기관이 있는 경우 다른 기관으로 클라이언트를 보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의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요 문제랑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기말고사 나올 텐데, 이제 욕구를 확인하는 단계는, 욕구를 확인해서 서비스가 우리 기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는 접수. 그래서 안 맞을 때는 의뢰. 또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정 단계라고요. 가족상여, 패밀리 어세스먼트.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어떤 고통을 파악하기 위해서 CT도 찍고 MRI 같은 것도 찍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가족의 뭐와 뭐를 파악해요?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겠죠.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가 뭐라고요? 가족 사정 단계. 자,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을 사정할 때의 방법은 우리 중간고사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계도를 그립니다. 특정 기간 동안 가족의 주된 어떤 구조와 그다음에 관계를 살펴보는 거죠. 어떠한 가족 구조를 갖고 있고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자, 이렇게 시험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가계도를 가르치고요. 자, 2, 3세대에 걸친 가족의 구조와 관계를 도표 형태로 제시하는 것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가족의 역사와 가정에서의 주된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사정도구는 무엇입니까? 가로치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가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계도가 나오는데요. 이 가계도는 우리 좀 이따가 다음 3차시 때 구체적으로 그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교시 때는 이제 중간고사 2번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태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사정,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이 문제를 이 생태도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을 돕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어떠한 가족 구성원들의 구조를 갖고 있냐는 가계도고요. 어떠한 지역 자원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관계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단계가 뭐라고요? 생태도. 생태도는 어떠한 환경, 지역사회 환경과 교류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도는 가장 중요한 게 환경, 지역사회 자원과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어떤 욕구 문제를 파악하는 사능도구로서 가족이 저희 어떠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살펴봤을 때 무엇을 활용한다? 생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태도에 대한 또 그림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으로 넘어갈까요? 개입과 이제 종결 단계입니다. 개입 단계에서는 이제 효과적인 이제 구체적인 어떤 개입을 이제 과정을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이것도 시험문제 나옵니다. 자,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지침. 콜린스가 제시한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지침 6가지를 쓰시오. 자, 그러면 가족의 뭐를 초점을 둔다? 욕구. 그네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그네들의 욕구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하고 나름대로 거기를 그 뜻에 따라서 나름대로 모든 프로그램과 상담이 진행할 수 있게끔 뭘 존중한다? 자율성을 존중한다. 자, 동그라미 치는 거는 이 단어가 꼭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너무 클라이언트에게 나름대로 자세하고 또 친밀도를 높이다 보면 이제 이 의존성을 이제 우리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그렇죠? 이제 역량 강화 접근 방법 중심을 한다고 했을 때 뭐를 피해야 된다? 의존성을 조정하는 것을 피하게끔 한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어떤 어세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갑자기 마음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서비스 제대로 못 받고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걸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저항을 무시하지 말고 뭐 한다? 다시 리어세스먼트, 다시 한번 사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워커로서, 상담가로서 이제 뭐를 두어야 된다?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를 갖도록 해야 된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적절한 기대. 이것만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는 너무 큰 기대를 심어주다 보면 나중에 실망도 커지니까 그런 과정에서 적절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결 단계,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잘 해결되는지를 평가하고 개입의 성과가 유지되는지를 필요한 사후 관리를 계획하는 단계. 종결을 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전에 문제가 잘 해결되는지를 평가하는 단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결. 그렇죠? 자, 그리고 평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잘 됐는지를 파악하는 단계. 평가 기법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단위 사례 설계, 과업 성취 촉도, 목적 달성 촉도, 동료 검토, 만족도 설문. 자,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평가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평가 통해서 이제 또 나중에 사후 관리를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족복지론 이제 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건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이 바뀌었죠. 자, 각 시도별로 이제 기초단체별로 구마다 있는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세워진 이제 건강가족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 이름을 정확히 쓰시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해 기초단체별로 세워진 소외된 가족과 또 가족의 건강과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건강과 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도 건강가정기본법에 세워진 기초단체별로 세워진 기관의 이름을 쓰시오. 이름 뭐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센터에 6가지 기본적인 목적 사업을 쓰시오. 그러면 가족 돌봄 나눔, 가족 교육, 그다음에 가족 상담, 가족 문화, 그다음에 통합적인 가족 지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이 6가지 중에 뭐 최소 5가지 이상을 쓰시오. 예,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속해 있는 센터, 만약에 목동에 살고 있다 자기가, 그러면 양천구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치시면 거기 센터에 홈페이지가 있을 거고요.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6가지 큰 줄기 안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족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자, 이런 가족 서비스를 전달하는 2가지 틀이 있는데요. 이제 공공복지 차원에서 이제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저번 주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관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사례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런 통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과 간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근데 희망복지지원단은 관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자원들의 협력을 구하는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 이제 대표적인 기관은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희망복지지원단. 자, 그리고 2번째 이제 민간복지 차원에서 지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의 종합적인 사례, 아동, 청소년, 노인, 그다음에 모든 주민이라고 하는 사회적 계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복지 차원의 대표적인 가족복지 서비스 기관은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지만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구마다 있고 또 이렇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들 살펴봤습니다.